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형사소송법을 가르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써놓은 대로 저에 대해서 좀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네이버 카페 이쪽에 들어오시면 되겠고, 여기에 들어와서 좀 힘들면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월 13일이죠. 1월 13일 날 있었던 소방간부 형사소송법 이제 해설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아무래도 저 시험 보는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올라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소방간부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이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 소방간부 준비생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라고 들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현명한 선택. 그래서 자, 민법 총칙, 형사소송법 비교해보면요, 형사소송법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다라는 걸 또 이제 알 수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일단 무난하게 나왔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저도 이제 문제들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소방간부만의 특징적인 문제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난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준비를 하시면은 누구나 다 만점에 가깝게 아니면 만점을 맞을 수 있을 정도의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느냐, 진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형사소송법은 서론 파트가 있죠. 뭡니까? 적용 범위나 이런 것들 딱 이념 따지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소송 주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의 이제 가장 큰 파트가 수사겠죠. 그 다음에 수사도 있고, 그 다음에 공판 있는데, 이 다음에 공판에, 사실은 이제 공판에 뭐가 있냐면, 증거도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판에 증거가 너무나도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따로 이제 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소 등 뒤에 절차들이, 후속 절차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길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서론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다?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여기 문제가 사실은 40문제를 보는 시험에서도 2문제 이상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4문제가 나왔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높다. 이런 걸 좀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사 파트가 9문제. 근데 이제 9문제인데 재정 신청이나 공소시효까지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생각보다 비중이 좀 낮다. 근데 낮은 게 항상 일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최대 비중이 있다라는 걸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공판 파트가 몇 문제? 4문제. 그 다음에 증거, 형사소송의 꽃이죠. 4문제. 그 다음에 상소 등의 절차에서 몇 문제? 3문제. 이렇게 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일단 그래도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은 어떤 거냐? 자, 뭡니까? 수사. 그 다음에 증거. 여기가 전통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자, 소송 주체, 그 다음에 공판, 상소.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습득을 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이제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방간부 형사소송법의 특징은 다른 시험은 다 몇 지 선다입니까? 4지 선다죠. 근데 이건 이제 5지입니다. 5지. 그래서 지문이 좀 많다. 이렇게 좀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취지인데, 이제 문제를 진도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유형별로 보니까 실제로 이제 조문하고 판례예요. 여러분들이 쭉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사소송은 이론이 그렇게 몇 개 없죠. 몇 개 없다 보니까 이런 조문과 판례인데, 우리 소방간부 형사소송법 시험은 이런 것들이 좀 나왔다. 그 조문과 판례가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문과 판례가 적절하게 조화가 되는데, 판례 있죠. 판례는 이 최신 판례들도 잘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신 판례를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대해서 판례들을 한번 했는데, 그 부분에 상당 부분 판례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꾸준히 제가 이제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누구나 다 만점에 가깝게, 아니면 만점 요 정도를 맞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각설, 일단 앞부분은 이 정도를 했고요. 그럼 이제 문제들을 한번 보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뭐예요? 서론과 관련된 얘기죠. 이념, 구조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우리 4번을 가보겠습니다. 형사소송의 구조가 있죠. 근데 이런 거 잘 몰라도 돼요. 그럼 이제 형사소송의 구조가 있는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형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원칙, 뭐죠? 다시 원칙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자, 뭐다? 당사자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죠. 근데 근간이라는 게 전적으로는 아니죠. 주요 골격이 당사자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직권주의도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자,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취지를 놓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4번 가보면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이냐.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판례 문장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근간이니까 뭐가 원칙이어야 돼요? 당연히 당사자주의가 근간, 원칙이 돼야 되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제 주체, 뭐다? 소송 주체에서 진술거부권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진술거부권이라는 건 통상 피의자 신문이나 재판을 할 때 한 번 고지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공판 절차를 갱신합니다. 갱신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당연히 진술거부권 고지하는 거죠. 그래서 갱신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된다, 하지 안 해도 된다? 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정상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렸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뭐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소방관부 시험을 보는 날 경찰 승진 시험도 있었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는데 성명모형이죠. 성명모형. 근데 문제가 똑같다라는 건 아니고 논점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성명모형. 그래서 성명모형은 뭡니까? 자,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안 알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알려가지고 수사기관이 속아요. 그러면 검사가 기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소를 하겠죠? 자, 그런 걸 우리가 성명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명모형. 자, 그러면 성명모형은 어쨌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뭐 요건데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면 자, 일단 우리가 모용자가 있어요. 요거 놈이 진짜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을이라는 피모용자가 있죠. 그래서 성명모형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남의 이름을 도용한 사람, 사칭한 사람, 그 다음에 실제 이름을 도용당한 사람, 이런 사람을 피모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누가 피고인이 되느냐? 자, 이 사람이 피고인이에요. 실질적 피고인은 누구다?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이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공소제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대신 이제 어쨌든 이름은 돼 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형식적 피고인이라는 말 쓰죠. 근데 이게 피고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소제기 효력은 누구에게만 미친다? 모용자인 갑에게만 미칩니다. 근데 어쨌든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걸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발각이 됐어요. 성명모형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공소장 정정을 해야 됩니다. 변경이 아니에요. 정정. 그래서 공소장 변경이 아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공소장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정정은 이름만 두 줄 쫙 긋고 바꾸다 보니까 뭐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법원의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논점이 되겠고요. 그런데 법원도 이제 성명모형이 됐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 검사가 바꿔줘야 되는데 만약 공소장 정정을 안 해요. 정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엉뚱한 사람 이름 써 있는 거잖아요. 엉뚱한 사람 기소했으니까 공소제기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정정 안 하면 피고인 불특정을 이유로 특정이 안 됐다고 해서 뭘 한다? 공소, 기각,
판결이라는 걸 합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일단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고, 자, 그래서 1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검사는 공소장 변경이 아니죠. 변경하고 정정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일단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면 4번도 소송 주체와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는 최신 판례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1번 판례가 전원합의체까지 갔던 대단히 중요한 최신 판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얘기냐? 우리가 법정 대리인이 일단 여기에서 보면은 뭐 성년 후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성년 후견이라는 얘기는 피해자가 지금 현재 뭐 한정치산이나 이런 걸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성년 후견인, 즉 법정 대리인이 등장을 한 건데 법정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의사불벌죄 처벌의사 철회는 원래 누구만 하는 거다? 피해자만 하는 거예요. 피해자만 하는 거니까 자, 뭐다 성년 후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규정 없으면 대리 안 된다. 이런 취지의 판례인데 최신 판례예요. 최신 판례에서 나왔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형적인 것들입니다. 자, 3번을 가보시면요. 3번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우리 고소나 고발의 추안이 있어요. 자, 고소나 고발의 추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고소고발의 추안은 친고죄나 즉시고발 사건에서 고소고발이 없는데 공소를 제기한 거예요. 뒤늦게, 그리고 나서 뒤늦게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거. 이것을 고소의 추안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걸 우리 형사소송이 인정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인정 안 합니다. 아시겠죠? 인정 안 한다. 그래서 보시면 3번 들어가 보면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라도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했어요. 그럼 무효가 치유되냐? 치유 안 돼요. 치유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면 너무 전형적인 얘기죠. 자, 우리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의 취소나 처벌의사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2번을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항소심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고소 취소를 인정해 줄 수 있느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고죄 후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한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아니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 철회. 철회는 언제까지 한다? 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안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한 거였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은 이제 통신비밀법, 즉 감청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도 최신 판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2번, 자, 5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3번, 4번이 최신 판례입니다. 얼마 안 돼요. 아주 따끈따끈한 판례인데 이미 시험에 나왔고 물론 경찰 승진 시험에도 나왔고요. 아주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판례입니다. 3번하고 4번은 같은 판례인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인터넷 개인 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으로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비공개 조치가 된 인터넷 개인 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을 합니다. 불법이겠죠? 그러니까 감청입니다. 그래서 1번, 그러니까 감청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불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자, 뭐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보는데 방송을 송출하는 사람이 알고도 묵인해주고 있어요. 그럼 알고도 묵인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의를 해줬다 안 해줬다?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청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이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인터넷 개인 방송의 방송자가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제3자의 시청 녹화 사실을 방송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제3자를 배제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용인해 준 거죠. 용인해 줬으니까 감청이 아니다. 이런 취지인데 최신 판례로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7번은 체포와 관련된 얘기네요.
체포모 강제수사인데 대단히 전형적인 지문들로 등장을 한 것들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자, 기억번은 무슨 얘기죠? 우리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를 하는데 이 인도 받았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48시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되죠? 체포 시간이고 인도받은 때였죠. 그래서 기억번 뭐 그런 취지였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체포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사관서의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요구할 수 있다. 니은번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은 우리가 이제 체포를 할 때는 미란다 원칙이라는 걸 고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란다 원칙은 언제 고지합니까? 체포에 착수하기 전에 고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은 사정이 있으면 제압 중 또는 제압 후 지체 없이 고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디귿번을 보면 고지 안 하고 있다가 3, 40분 후에 따지니까 그때서야 고지를 했어요. 그러면 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위법이다. 그래서 디귿번, 위법한 체포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고요. 그다음 리을번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현행범을 체포하고 나면 현행범인 체포서를 써요. 수사기관이 내부에서. 근데 쓸 때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큰 차이가 아니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그게 엉터리가 될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리을번은 뭐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미음번은 조문 얘기인데요. 자, 사경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찍소리 못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찍소리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장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있느냐? 고등검찰청에 있습니다.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방검찰청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보시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번 이런 것들이 틀렸는데 맞는 거 찾으니까 디귿번, 리을번이겠죠. 그래서 전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8번 가보시면은 자, 이제 요건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다 나왔던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있고 자주 안 나오는 게 있죠. 자주 안 나오는 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부터 보면은 우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있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필요적 변호사건이기 때문에 자,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는 직권으로 국선변을 선정을 해줍니다. 그럼 선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되면 변호인은 없어지고요.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되면 그대로 변호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 자, 기각된 경우에도 이 부분이 틀렸고요. 다음 2번 가보면 자, 공소장의 변경으로 인해 자,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뿐만 아니라 자, 관할 이전으로 인해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도 피고인의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 기간 산입 규정이 있어요. 자, 몇 조냐면은 자, 92조. 92조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관할 이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관할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할 이전은 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입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은 무조건 산입을 해주는 건데 법의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는 건데 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것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냐면 기피 신청, 공소장 변경, 심신 상실로 인한 공판 절차의 정지,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공판 절차의 정지. 요것만 들어가 있어요. 요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할 이전은 규정이 없다. 좀 까다롭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이 이제 맞는 얘기가 될 텐데 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 2차에 한해서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파기환송이 돼도 다시 그 신급이 열리죠. 그럼 신급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3심에서 2심으로 돌아오면 2심의 구속기간은 어떻게 돼요? 2개월 2번 갱신해서 4개월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파기환송돼도 신급마다 구속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취지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자, 우리 긴급체포도 많이 나왔던 거죠.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이 됐습니다. 어떻게 되죠? 재체포 자, 제한 규정에서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 근데 이 체포를 체포구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장에 의한 구속은 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 5번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속영장에 이제 효력 범위가 있는데 사건 단위예요, 사건 단위. 근데 그 사건은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체 범죄 사건입니다. 사건 단위인데 그 취지를 놓고 읽으시면 됩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횡령죄의 범죄 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사기죄의 범죄 사실 공사실이 범행 일시, 장소, 범행의 목적물 이런 것들은 같다고는 하지만 그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가 다르다면 아무리 그 다음 체크할까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여기를 체크하면 되죠? 그럼 동일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동일성이 있으면 그 구속영장 효력 범위는 그 사건에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 이런 걸 따지면 되는 거였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대단히 길긴 하죠. 근데 영장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쭉쭉 이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리을번, 디귿번하고 미음번이 틀렸던 얘기인데요. 뭐죠? 우리 영장에 기재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습니까? 엄격하게. 그래서 자, 보관이라고 써 있는 걸 현존한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런 취지. 일단 미음번 가보면 영장은 일회용이에요. 일회용이니까 한 번 집행하면 끝납니다. 근데 집행했는데 저보다 남아있다, 날짜가 남아있다고 또 집행할 수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입니다. 뭐 복잡하지만 별거 없어요. 복잡하지만 별거 없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소방관부만의 특징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번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문제인데요. 조문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방관부는 꼭 공수처에 관한 법을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걸 한번 확인하시면 될 건데요. 자, 그래서 나머지 뭐 다 조문이니까 한번 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4번을 가보시면 좀 머리를 썼어요. 머리를 썼는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정신청이라는 건 어디에다 하느냐? 고등법원에 하는 겁니다. 고등법원. 그러니까 뭐다?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이 고등법원이니까 당연히 어디에 해야겠어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거죠. 재정신청에 관할은 고등법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만약에 공수처 그 관할 사건 있잖아요. 자, 공수처에서 만약에 기소하면은 기소하는 사건은 처음부터 어느 법원에 하라고 전속 관할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냐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이걸로 헷갈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법원이 아니라 중앙지방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다. 그럼 틀리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아주고 4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소고발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서울고등법원이 되는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자, 그래서 그런 취지라는 걸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정신청 같이 이어가니까 11번 뭐 나와 있는데 여기도 다 전형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4번만 한번 보시면 재정신청에서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장난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재정신청에서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그러면 검사는 다른 건 다 하는데 공소 취소라는 건 못해요. 이거 무력화시킬 수 있잖아요. 요거 못한다. 전형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4번 틀렸다라는 걸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2번 또 역시 공소시효인데 최근에 공소시효에 대단히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전형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1번만 보시면 1번은 뭐냐면 우리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게 뭐 있었죠?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면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튄 녀석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에 뭐합니까? 체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벌권 우리나라에서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안 된다?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 취지의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형사소송법 253조 3항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느냐? 그거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포함되고 그 다음 뭐다?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뭐다? 포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다. 그런 취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가보시면 13번은 뭐죠? 이제 불기소처 수사 종결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 준칙까지도 좀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쭉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게 수사 준칙이 최근에 개정이 됐거든요. 2023년 11월 1일부터 개정된 게 시행된 건데 그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5번 보시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도 사법경찰관이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송치를 요구할 수 없느냐? 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안 되던 걸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수사 준칙의 64조 2항에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꼭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로 가보면 자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된 얘기인데 자, 니은, 디귿, 리을번 다 전형적인 거, 기억번도 전형적인 건데 우리 기억번만 보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자 포괄 일죄가 있는데요. 우리 포괄 일죄라는 것은 일죄입니다. 일죄. 근데 일죄인데 행위가 많잖아요. 그러면 많으면 이걸 다 디테일하게 적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포괄 일죄에 대한 공사시의 특정 정도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뭉뚱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대요. 그럼 특정 안 됩니까? 피해자가 만약에 10,000명 있으면 10,000명 다 써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주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가보면 자, 이제 관할에 관한 이야기인데 토소송 주체입니다. 관할. 그래서 조문들 얘기요. 조문들하고 판례들이 좀 섞여 있는데 다 전형적인 얘기들인데요. 5번이 원래 많이 안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는데 등장을 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단독 판사 관할 피고 사건의 항소 사건이 C 지방법원 항소 합의부에 계속 중입니다. 그러면 1심은 단독이었어요. 그 다음에 2심으로 가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끼어 들어갔다? 치료감호 사건이 끼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치료감호 사건은 합의부 관할입니다. 치료감호법을 봐야 되는 건데 그냥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합의부 관할입니다. 그러면 합의부인데 항소심에서 지금 어디입니까?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합의부면 2심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1심은 합의부가 돼요. 그런데 2심은 어디로 갑니까? 고등법원의 관할이 되겠죠. 그러니까 치료감호 사건이 들어가는 순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재판하는 게 아니고 고등법원으로 이송을 하라는 겁니다. 고등법원으로.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건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단독판사 관할 피고 사건의 항소 사건이 C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검사가 C 지방법원의 치료 감호를 청구하였고 그 치료 감호 사건이 피고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럼 합의부는 자 어떻게 한다? 고등법원 이송하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나머지 것들이 틀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1번부터 잠깐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관할 이전은요. 뭐다? 관할 지정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관할 지정은 검사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할 이전은 피고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틀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면 자, 관련 사건에 이제 병합심리라는 게 있는데 병합심리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결정으로. 그래서 검사, 피고인의 신청. 이 말이 틀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관할의 경합이에요. 근데 관할의 경합은 사물관할의 경합과 토지관할의 경합이 있는데 사물관할의 경합은 합의부가 합니다. 토지관할의 경합은 선착수가 먼저 해요. 그런데 자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니까 뭐예요? 사물관할의 경합이죠. 근데 뒤를 쭉 읽어보니까 뭐다? 이건 토지관할의 경합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부 우선입니다. 사물관할의 경합은. 그 다음에 토지 관할의 경합은 선착수 우선이 되는 겁니다.
선착수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물관할 같다라는 뜻은 토지관할을 따지는 거고요. 사물관할이 다르다라고 하면 사물관할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얘기죠? 바로 우리가 일반인하고 군인하고는 재판권이 달라요. 그러니까 재판권이 다른데 문제는 뭐다? 일반인도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일반인이 군사법원 관할 사건하고 일반법원 관할 사건을 지금 경합범위 됐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하자. 따로따로. 왜? 재판권이 다르니까. 그래서 예전에 많이 나왔던 판례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6번. 이제 공판 피고인의 출석. 그래서 공판 파트인데 역시 4번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 어떤 얘기냐? 피고인의 불출석 심판의 예외인데 3년 이하 아니면 500만 원 이하 이런 것들은 500만 원 이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법원이 허가하면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불출석 심판이 됩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인정신문하고 판결선고. 요때는 출석해야 됩니다. 무조건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신문하고 판결선고는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출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가보시면, 자, 증인신문 해가지고 있네요. 증인신문. 그래서 증인은 뭐죠? 자신의 체험 사실을 법원에 진술하는 제3자인데, 그럼 누가 증인이 된다? 다 될 수 있죠. 다 되는데, 증언 거부 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또는 친족이 뭐다? 친족이었거나 친족인 사람은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과거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억본 보시면 10년 전 이혼했지만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죠. 그럼 증언 거부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가 아니라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취지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니은번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피해자의 어떤 진술권이라고 해서 294조의 2라는 조문이 있는데 신청을 해요. 그럼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을 해주는데 만약에 신청한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법원은 뭘 할 수가 있다? 신청인의 숫자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든 문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청을 자 뭐다 쭉 해서 뭡니까? 갑의 신청만을 받아들이고 을의 신청은 뭘 할 수도 있다? 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은 뭡니까? 자 증인적격에서 공범의 증인적격 이런 걸 따지는 거였죠. 공범은 같이 있으면 증인이 안 되지만 분리하면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리을번도 조금 특이한 거죠. 뭐냐면 우리가 정당한 사유 증언을 거부하면 감치에 처해져요. 가둬버립니다. 근데 가둬버렸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 바뀌어가지고 증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감치 기간이 남아있어도 어떻게 한다? 증언하면 바로 석방합니다. 그래서 날짜 지나야만 석방되는 게 아니라 자 뭐다? 감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도 석방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증언을 강제하려고 한 거니까 증언한 사람을 굳이 잡아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번은 뭐냐? 자 증인신문의 핵심은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입니다. 그래서 반대신문권이 만약에 보장이 안 됐다? 위법인데 근데 이 위법은 피고인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면 넘어가요. 책문권의 포기로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없다?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뭐죠?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 이런 거 하면 책문권의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하고 리을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가볍게 또 보시고요. 그 다음 18번째를 가보면 국민참여재판 옳은 것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뭐 거의 문제될 게 없는 거고요. 1번이 뭐 전형적인 지문인데 어떤 얘기냐면 자 일단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거죠? 합의부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재판하다가 공소장 변경에서 단독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래도 계속 진행한다. 1번 뭐 그런 취지고요. 다음 2번은 뭐냐? 자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깜빡하고. 그래서 2심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법이겠죠. 근데 그 위법은 치유될 수가 있다 없다? 치유될 수가 있어요. 근데 치유되기 위해서는 자 피고인에게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가 돼야 됩니다. 부여가 됐냐를 따지는 건데 자 멈추고 며칠 있다 한 거죠? 그럼 하자가 치유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을 가보면 자 이제 배심원 결격 사유인데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집행유예 그리고 기간이 지나고 그다음에 얼마 동안은 배심원이 못 되냐면 2년입니다. 5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 가보면 자 뭐다 일단 우리가 배심원이 평결을 하는데 1차 평에는 만장일치예요. 그런데 1차 평에서 만약에 만장일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 다수결로 갑니다. 뭐다 배심원을 바꾸는 게 아니라 2차 평의에서 다수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번까지 틀렸고요. 그다음 5번은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1심에서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무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함부로 뒤집을 수 있냐? 함부로 못 뒤집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백하게 반대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마음대로 뒤집었죠? 위법이 있다. 이런 취지인데 전형적인 얘기들입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번째. 자, 뭐다? 위법 수입 증거 배제 없지. 역시 전형적인 건데 1번이 최신 판례입니다. 1번. 그래서 뭐 이것도 최신 판례 특강에서 한번 얘기했던 건데 특사경이 영장 없이 범행에 관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을 찍었습니다. 그럼 이거 혹시 영장 없이 찍었다고 위법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필긴상 이런 게 있어요. 현필긴상. 사진 촬영을 하는데 현필긴상 이게 뭐죠?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그다음 뭐죠? 증거 보존의 필요성, 그다음에 긴급성, 상당성을 갖추면 영장 없이 촬영할 수가 있어요. 영장 없이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다음 20번 또 증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역시 새로울 건 없습니다. 새로울 건 없고 자, 2번 지문을 한번 보시는데요. 자, 2번은 두 가지가 논점이 됩니다. 일단 거증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거증 책임은 어떤 거죠?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거증 책임.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거증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거증 책임이 전환되는 경우로 두 가지가 있죠.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하고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인 진실성과 공익성에 관한 증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당연히 누가 입증한다? 행위자인 피고인 입증을 합니다. 근데 피고인 입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완화됩니다. 그래서 피고인 입증을 하고요. 행위자인 피고인 증명을 하고 다음 뭐다? 자유로운 증명으로 갑니다. 전형적인 얘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여러분들 한번 쭉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으로 가보면 전문법칙 나와 있는데 뭐 전문법칙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나머지 다 뻔한 얘기들인데 3번을 가보면 전문법칙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한 증거는 당연한 얘기죠. 목격자는 누구나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거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그 다음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행위를 도운 자가 경찰 정보원인 경우 자, 그 자가 범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 증거 능력은요. 문제될 게 없죠. 신빙성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증거 능력은 있습니다. 증거 능력은 있고 신빙성이 문제가 될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 가보면 자백의 보강 법칙이 있죠. 자, 자백의 보강 법칙은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 보강하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 판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역시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 3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1번하고 3번을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죄수론과 보강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한 개의 범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보강 증거 몇 개면 됩니까? 하나면 되죠. 두 개의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럼 각각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포괄 일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판례는 상습범에 대한 것이 있어요. 상습범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도 개별적으로 보강 증거가 필요하대요. 개별적으로 보강 증거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보시면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 구성 요건으로 하는 포괄 일죄로서의 상습범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소심으로 들어가는데 23번 역시 이제 새로운 건 없고 1번부터 보시면 뭡니까? 자,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건 언제까지죠?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미성년자여야 되겠죠. 19세 미만이어야 되겠죠. 근데 2심에 성년 됐습니다. 그럼 정기형해야 되겠죠. 1번 그런 취지고 2, 3, 4번도 그런 얘기고요. 자, 5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선변호인데 소송에 이제 어떤 관계자가 됐기 때문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는 법원에서 변호인에게도 합니다. 근데 이미 했어요. 했는데 A라는 국선변호 있었는데 피고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을 해임한 다음에 새로운 사선변호인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선변호인에게 법원이 다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되느냐? 뭐하러 합니까? 그죠? 두 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한 번에서 적법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통을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사선변호를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다시 통지할 의무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미 적법하게 통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어떻게 된다? 기존에 국선변호인 소송기록 접수통지 받은 날 있죠? 그때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을 기산합니다.
사선 변호인한테 기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걸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 가보시면 재심 있죠? 역시 여기도 재심도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을 가보면 우리가 재심은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재심 개시 절차하고 재심 심판 절차. 근데 재심 심판 절차는요, 재판하다가 재심을 청구하신 분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승계가 됩니다. 자동으로 종료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가요. 그런데 재심 개시 절차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심 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 돌아가셨죠? 그럼 당연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재심 청구인이 재심에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다? 종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다는 얘기고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5번을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약식 절차죠. 특별형사 절차인데 역시 뭐 어려운 건 없고요. 뭐 1번 보시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 어떻게 따진다? 7일인데 고지일부터 7일이 돼요. 물론 당일날 빼고 다음날부터 7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뭡니까? 형종상향금지. 중한 종료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우리가 약식명령에 공소장 일본주의 적용이 있겠느냐 이걸 따져요. 근데 자, 약식 절차나 아니면 약식명령에 대한 직결식 정식재판 청구 있죠? 자, 이럴 때 공소장 일본주의 적용이 있다 없다?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의 판례인데 자, 읽어봅시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이 증거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면요, 돌려줬다가 다시 받아야 돼요. 근데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을 때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된다고 하면 위법해야 돼요. 근데 위법이 아니다. 그 얘기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도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이게 학설 대립이 있는 판례예요. 학자분들은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된다, 판례는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얘기인데 3번이 그게 나왔던 겁니다. 전형적인 판례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뭐죠?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기판력도 발생하고 유죄가 나왔으면 재심도 대상이 되겠죠. 법령을 위반했다면 비상상고도 할 수 있다. 그 전형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변호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을 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 기간 내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정식재판 청구권이 회복될 수 있느냐? 피고인 잘못이에요. 피고인 잘못이니까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이건 다 맞는 것도 가능했고요.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걸로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을 정도의 시험이었던 거로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그럴 건 아니니까 소방관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형사소송법 선택하는 건 대단히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이제 좀 이제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궁금증이 있으면 카페 들어오시면 됩니다. 카페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열려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세부적인 논의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본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잘 닦지 않으면 점수가 고득점이 당장 나오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커리큘럼을 충실하게 따라가셔서 뭐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뭐 문제풀이 있죠? 이런 것들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뭐 여기에 다 있으니까 여기에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2024년도 소방관부 형사소송법 기출해설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